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봅시다. 자, 그래서 빛과 생물. 자, 빛의 세기, 파장, 일조 시간 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뭐로? 빛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세기, 파장, 일조 시간 이 세 가지를 다 묶었어. 자, 여기 설명은 나눠서 할 겁니다. 자, 빛의 세기, 센 빛과 약한 빛에 따라서 자라는, 그러니까 그 센 빛에 적응한 생물이 있고, 그 센 빛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한 빛에 적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물이어도 어떤 식물은 빛이 좀 세야 좋은 식물이 있고, 약한 빛이 좋은 식물들이 있어. 확실히 강한 빛에 살아남은 생물들은 여기 보시면 잎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특히 다르냐? 여기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달라. 그래서 강한 빛에 사는 이 잎을 양엽이라고 하고 얘를 음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 사는 식물이지. 그래서 양옆을 보면, 자, 양옆을 보면 여기 보시면 울타리 조직이 두 줄이나 돼. 두 줄, 두 층. 그러니까 두껍죠. 그 다음에 얘는 한 층밖에 안 되네, 울타리 조직이. 그러니까 그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잎의 두께를 보고, 아, 얘는 강한 빛에 사는 애구나, 얘는 약한 빛에 사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동백나무의 이파리 보시면 잎이 두껍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숲의 위쪽으로 갈수록 햇빛을 받으니까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산 아래쪽에,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자, 반대로 얘네들은 약한 빛에 적응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빛을 쐬고 싶지만은 많이 쐬지 못해. 그런데 광합성은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잎의 면적의 크기를 넓힙니다. 그래서 여기 없냐? 자, 얇은 잎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교적 잎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네보다 얘네가 잎의 크기가 넓적해. 그래가지고 빛을 닫는 면적을, 표면적을 넓힙니다. 자, 그게 나름대로 적응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 자, 얘들아, 빛이 파장이 다 다릅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있는데, 가시광선은 가운데고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자, 적외선 쪽, 자외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에이씨. 짧은 파장으로 써야 된다. 파장 짧다고 써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짧은 파장. 오른쪽이 긴 파장입니다. 그래서 자, 파장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집니다. 투과라는 말은 그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속의 깊이에 따라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파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 해종류의 서식 장소가 달라져. 해조류가 뭔지는 알지? 미역, 김 이런 거, 다시마 이게 해조류야. 근데 해조류를 줄여서 조류라고도 써, 얘들아. 근데 이제 조류를 가리키는 말이 3개 있어. 뭐 있어? 조류. 일단 새 있고, 또 조류, 어디 조류 써? 조류라는 말 언제 써? 옳지. 밀물선물 조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조류가 이 해조류야. 근데 요걸 생략하기도 해, 지금. 그래서 자, 여기는 붙여놨어. 해조류라고. 자, 어느 깊이에서 어떤 파장이 도달하는지 봅시다. 자, 같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파장은 청색광입니다. 청색광. 파란색이 바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빛의 파장에 해당하는 색이야. 그 다음에 제일 짧게밖에 못 들어가는 게 적색광입니다. 적색광. 그러니까 자외선. 파장이 길잖아.
얘들아, 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야. 여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굳이 따지자면 청색광이 제일 에너지가 센 파장이야. 여기서도 자외선이 제일 세. 그러니서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적색광이 제일 얕은 곳에 분포하는데 해조류는 무슨 색이야? 녹조류야.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게 청색광인데 해조류는 아이러니하게 홍조류야. 이게 왜 그러냐? 해조류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본인의 그 몸 색깔과 보색 관계인 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어. 해조류는 특이하게 본인의 몸 색깔과 보색 관계의 파장인 빛을 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녹조류는 적색을, 홍조류는 청색광을 이용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적색광이 비치는 요 가장 얕은 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녹조류입니다. 녹조류.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 청색광이 도달하는 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홍조류입니다. 그래서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녹조류, 자, 팔의 청각, 갈조류, 미역, 다시마, 홍조류, 김, 우뭇가사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여기 내신 대비 할 때는 외워야죠. 지금은 뭐를 알아야 되냐?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게 청색광이고 얕은 곳에 도달하는 게 적색광이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죠. 얘가 깊은 바다. 적색광은 얕은 바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건 상식이야. 상식. 자, 됐죠? 자, 1조 시간 봅시다. 1조 시간은 햇빛을 받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1조 시간이 달라지면 일단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져.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얘들아, 코스모스 국화는 가을꽃이야. 걔네들은 여름에 안 펴. 여름에 필 수가 없어. 왜?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 봉오리가 안 벌어져.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길어야 돼, 걔네들은. 그래서 자,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일은 낮의 길이가 긴 애들. 단일은 낮의 길이가 짧아야 되는 애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국화가 나와 있네. 여기 국화. 그리고 얘는 꽃창포 같은데? 얘는 꽃창포 같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꽃은 사실은 봄에서 초여름에 핍니다. 봄에, 초여름에 대부분 개화해. 대부분 장일이야. 자, 그런데 코스모스, 국화, 동백 이런 애들은 가을에 피죠. 얘네는 뭐야? 단일이죠, 단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밤 시간이 중요한 거고 얘네들은 낮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번식. 자, 동물 번식에 1조 시간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왜 그러냐? 호르몬 합성과 분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새들은 봄에 번식합니다. 그래서 꾀꼬리, 종달새 등 대부분의 새들은 봄에 짝짓기해서 알을 낳고 송어나 노루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가을에. 자, 그래서 물고기죠. 물고기, 송어. 물고기들은 대부분 가을에 번식해서 알을 낳습니다. 자, 동물은 1조 시간이 짧아지면 뭘 하고? 겨울잠을 자죠. 먹이가 없으니까 일찌감치. 그 다음에 이른 봄에 어떻게 돼? 잠에서 깨어나서 번식하죠. 그래서 겨울잠을, 근데 모든 동물들이 자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겨울잠을 잡니다. 대부분 보면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여름 끝에서 가을까지 먹을 거를 몽땅 먹어놓고 겨울에 이제 쿨쿨 잠만 자던지 아니면 겨울에 건조해가지고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 개구리 이런 애들은 표면이 뭐로 돼 있어? 그 털이 아니잖아. 그 뭐지? 표면이 뭐로 돼 있니? 그 우리 피부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그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겨울잠을 잡니다. 응? 자,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동물들 잠을 잔다는 거. 자, 온도부터는 배웠고, 자, 여기서는 온도가 생물의 일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물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온도는, 자, 생물의 물질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물질대사가 뭐였어? 물질대사.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했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랄지 작용이 달라져.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쩔 수 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최적 온도 범위 내에서 생활하길 바래. 그리고 온도가 그 생물이 원하는 최적 온도가 아닐 때는 어떻게 돼? 몸의 온도를, 체온을 변화를 시키려고 모든 화학 반응이 그 방향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적응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자, 얘네들은 정온동물이야. 비슷한 말로 항온동물이라고도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도 정온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항상.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그래서 추워지든 더워지든 간에 내 몸의 체온은 36.5도에서 1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우리가 몸이 그렇게 물질대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추운 지역에 사는 조류 등의 새들은 몸이 털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죠. 포유류는 서식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몸집 말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크고 털도 많고 귀, 코, 입 등 몸의 말단부가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 열 방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온 유지에 효율적인 쪽으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둘 다 여우 종이야. 그런데 생김새는 완전 다르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온도 때문이라고. 그래서 온도에 적응한 결과 이쪽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거지. 보시면 몸집이 커. 몸통이 벌써 얘보다 크잖아, 몸통이. 그리고 사막여우는 귀 보면 무슨 토끼귀보다 더 큰 것 같아. 귀도 발달돼 있고, 귀도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눈, 코, 입에 비해서 얼굴의 크기가 엄청 작죠. 근데 얘는, 자, 눈, 코, 입, 귀도 작고, 그 다음에 몸에 이 말단부가 발달돼 있지 않은데, 얘는 몸의 말단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 얘는 열 방출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 쪽으로 몸의 진화가 일어난 거죠. 얘는 열 방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몸이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북극여우는 몸집도 크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몸의 말단부가 작습니다. 그 결과 열 방출량이 적고, 사막여우는 더운 곳이잖아. 그러니까 몸집이 작고 눈, 코, 입, 귀가 발달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거야? 거기로 다 열을 방출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열 방출량이 많겠죠. 그래서 털도 보시면 얘처럼 이렇게 포근한 그런 형태가 아니야. 자, 얘네들은 다 정온동물이야.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적응을 한 거고, 변온동물은 체온이 조절이 안 되고 수시로 변하는 애들이 변온동물이야. 그래서 스스로 체온 유지를 못해. 기온이 낮아지면 자기 체온도 낮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본인 체온도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온에 따라서 신진대사량이, 그러니까 아까 뭐였지? 물질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체온을 조절할 수 없게 만약에 외부 체온이 기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한 거야? 차라리 몸을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말고 뭐만 하자. 자자. 이렇게 된 거야. 잘 때 에너지 소비가 제일 적게 되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잖아.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땅속을 찾아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겨울잠을 잡니다. 혹은 햇빛이나 그늘을 찾아서 외부 온도에 적응하는 애들도 있죠. 자, 그래서 개구리, 뱀 이런 종류가, 파충류 종류가 잠을 자죠. 그 다음에 식물은 온도가 낮아져. 그럼 어떻게 해? 광합성 양도 떨어지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뭐 비도 거의 적게 오고 해서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어져. 그러니까 건조해진다는 얘기야, 주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온대지방의 나무들은 낙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낙엽수라고 해. 기온이 낮아지면 일단 낙엽 색깔이 변해. 초록색이던 것이 광합성 양이 줄어들어서 색소가 변해서 노란색, 빨간색, 갈색 뭐 이런 색으로 변합니다. 단풍이 들죠. 그걸 우리가 단풍이라고 부르잖아. 인간 입장에서. 그리고 더 추워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냐? 잎에서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의 증발이 일어나. 근데 겨울에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증산작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잎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게 뭐야? 낙엽이야, 낙엽. 그걸 낙엽수라고 해. 그 다음에 반대로 낙엽을 만들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푸른색을 띠는 나무들이야. 그 나무는 뭐라고 불러? 상록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지, 소나무. 파랗잖아, 1년 내내. 얘는 잎이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비교적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물은 인간한테 엄청 중요한 비생물적 요소죠. 자, 그래서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거나, 곤충은 그 반짝반짝한 그 딱딱한 표면으로 돼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키틴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몸 표면과 곤충의 그 키틴질 표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분 증발을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파충류와 조류도 알로 아기를 감싸고 있죠. 딱딱한 알로. 그러니까 수분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게 그 정도 될 때까지 알에 감싸져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수분을 좀 부족해도 내가 자체 저기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알을 깨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다 뭐의 공통점이다? 비늘과 키튼질과 알은, 단단한 껍데기는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의 예이다. 그 다음에 사막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오줌을 안 싸. 최소화해. 그래서 진한 오줌을 배설해서 수분 소실을 최소화하고, 낙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혹에 저수 탱크가 있다잖아. 그래서 물을 거기다가 항상 보관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엄청 건기일 때 그 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죠. 식물은 서식지에 따라서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인장과 알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고,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처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막 환경이 그런 극단적인 환경인 걸 알았어, 선인장이. 그래서 이 이파리가 처음에는 선인장도 이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해서 수분을 다 바깥으로 방출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뿌리가 있어가지고 사막 이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물은 없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잎을 다 뭐로 변했어? 가시로 바꿨습니다. 가시로. 그래서 선인장들이 잎이 없어. 잎이 있어도 얇어. 작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시가 있죠. 자, 이게 다 뭐 때문이야?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이렇게 잘라보면 잘라본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잘라보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져. 수분이 엄청 많아 얘가. 얘도 어디서 자라? 사막에서 자라잖아 알로에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도 알로에도 잎이 없잖아. 이렇게 이게 줄기가 다고 잎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반대야. 너무 습윤한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연못에서 습지에서 자라는 애들. 얘네들은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필요 없죠. 왜?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죠. 뿌리는 흙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할 때 뿌리가 필요한 거고 뿌리가 필요 없어. 그 대신에 물이 너무 많아서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기와 수증기의 통로가 됩니다. 통기 조직. 이 수련의 뿌리가 우리가 먹는 연근이잖아. 연근 잘라보면 구멍이 숭숭숭 딱 있잖아. 이런 애들입니다. 다 연못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애들. 자, 그래서 여기는 물에 대한 동물과 식물의 적응성이 나와 있습니다. 물, 그 다음에 토양과 공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자, 됐죠? 자, 됐습니다. 문제 풀어오시고.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81쪽까지 풀어오시고. 자, 92쪽 펴보세요. 92쪽. 하니까. 자, 보세요. 생태계 평형입니다. 아까 생태계가 뭐라고 그랬어? 생명적 요소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같이 어우러진 공간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공간에 자, 먹이 관계가 있습니다. 먹이 관계.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이거를 먹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산자에서 뭐에까지, 소비자한테 이르기까지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생산자를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먹죠.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한테 먹힙니다. 2차 소비자는 최종 소비자한테 먹히겠죠. 최상위 소비자가 지금 매입니다. 매. 지금 요 먹이 사슬에서는. 그래서 먹이 사슬은 지금 보시면 얘들아 한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1차 소비자 한 종, 2차 소비자 한 종류, 최종 소비자 한 종류 이렇게 쭉 연결된 게 먹이 사슬이야. 비교적 간단하죠. 단순하고. 자,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먹이 그물입니다. 자,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먹이 사슬, 오른쪽은 먹이 그물. 딱 봐도 복잡하잖아, 얘가. 복잡한 게 좋은 겁니다. 단순한 게 좋지 않아, 생태계는. 왜 그러냐? 생각해봐.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토끼가 몰살됐어. 토끼가 없어. 그러면 토끼를 먹고 살던 뱀은 어떻게 돼? 죽어야지, 당연히. 뱀을 먹고 살던 독수리 죽어야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단순하면, 먹이 관계가. 그런데 생태계는 다행히 단순하지 않아. 복잡해. 여기 토끼가 사라졌어. 뱀은 다시 대신 뭘 먹으면 돼? 다람쥐, 도마뱀, 참새 먹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평형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왜? 대신할 수 있는 먹이가 있으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서 개체수도 줄입니다. 얘들아. 상위 영양 단계를 갈수록 에너지 양도 줄고 개체수도 주는 게 정상입니다. 왜?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개체 먹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이동 봅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거쳐 하위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입니다. 주어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양이 쌓여서 축적되고 누적돼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니지. 왜 그러냐면 하위 단계의 생물이 에너지를 자기 쓰는 거 없이 100% 다 위로 전달해줘? 그건 아니잖아. 자기 사용하고 남는 것만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생물이 에너지의 일부를 소비함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피라미드로 설명할게. 자, 먹이 사슬의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까지 각 단계의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를 쌓아 올린 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1, 2, 3을. 그래서 1, 2, 3이죠. 그리고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 중에 생물량 뜻을 모를까봐 자 왼쪽에 써놨습니다. 생물량은 뭘 생물량이라고 하냐? 한 일정한 공간에서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 그거를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생물도 전체의 무게. 자, 그러면 생물량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 이것 때문이죠. 개체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생물량이 줄어들겠죠. 3차 소비자. 자, 여기 보세요. 에너지 피라미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생산자 1차, 2차, 3차 있어. 위로 갈수록 에너지 피라미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줄어든다고 했어. 왜? 밑에 하위 단계의 생물들이 쓰고 남은 것만 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밑에 생산자의 에너지량은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잖아. 생산자들은. 응? 그냥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생물 개체수. 자, 읽어보시면 자, 원래 이 생산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태양의 빛 에너지죠. 이게 생산자 몸 안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뀝니까? 화학 에너지로 바뀝니다.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 어디에서? 생산자의 몸 안에서.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단계의 생물들이 소비하는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점차 감소합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역시 하위 영양 단계가 많을수록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생각을 해봐. 여기 상위 단계는 많고 하위 단계가 적어. 그럼 얘들 다 어떻게 돼? 굶어 죽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야죠. 최종 소비자같이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왜? 먹이를 가지고 싸우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먹이 가지고 싸우는데 먹이가 부족해봐. 그러면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아져야 되고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그 개체수들의 몸무게 그게 생물량이잖아. 당연히 생물량도 하위 개체수가 많아야죠. 왜? 몸집은 작고 개체당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체수가 많으니까 생물량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93쪽까지 합시다. 자, 생태계 평형 보세요.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이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안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럼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해야 된다 했어? 복잡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먹이 관계가 먹이 그물처럼 복잡할수록 생태계 유지가 잘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왼쪽은 먹이 그물이 단순하네. 얘는 그나마 여기보다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메뚜기 없어? 그럼 벌써 쥐가 어떻게 돼? 옥수수하고 메뚜기를 같이 먹었는데 옥수수만 먹습니다. 그러면 얘 중에 몇 마리는 죽겠죠. 그럼 몇 마리 죽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 뱀도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어. 얘가 줄면 매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집니다. 이렇게 단순하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응? 응.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야 평형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왜? 대체제가 있으니까. 대신할 수 있는 생물종이 먹이로 존재하니까.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개체수 변동과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깨지는지 봅시다. 어떤 요인에 의해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크게 변화하면 다른 종이 영향을 받아 생태계 평형이 깨집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순간적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적.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평형이 회복됩니다. 이거는 그 대신에 이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을 때입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을 때. 인간이 개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나 봅시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그 양이 약 1.5배 늘었어.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얘네들이 먹는 먹이가 있을 거 아니야. 생산자가 팍 줄겠죠. 얘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지? 그러면 생산자가 팍 줄어.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많았었는데 먹이가 줄어. 그러면 이들 간에 뭐고 할 거야? 먹이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도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들기 전에 1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누구도 덩달아 늘었어. 2차 소비자도 덩달아 늘었죠. 편형이 깨진 거야, 지금.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왜?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1차 소비자도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못 먹어서 죽은 거지. 그러면 얘가 감소하니까 얘네들도 먹이가 없어졌어. 그러면 얘네들도 줄어야죠. 결국에는 아까 처음처럼 얘가 많아지고 줄고 해서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을 때야.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옛날에 여기 지금 안 나오는가 본데 인간이 개입을 안 해야 돼, 여기처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생태계를 평형을 깨트리는 변화 요인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있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복구가 안 돼. 이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그리고 여기서 산불이 나는 것도 이것도 인간이 내는 산불 말고 자연적으로 나는 산불이어야 이게 복구가 되지. 인간이 라이터에 불 붙여가지고 산불 내. 그건 복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활동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디 갔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죠. 그래야 보호가 되죠. 그 다음에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도시숲, 생태하천 복원, 생태도로 설치. 생태도로는 인간이 도로를 내겠다고 산을 이렇게 돼 있던 산을 이렇게 끊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도로를 내. 도로를 내놓고 동물들은 여기를 오갔어. 오갔는데 갑자기 도로가 생겼는데 동물이 그게 알 길이 있나? 모르지? 그러니까 오가다가 어떻게 차에 치여 죽는 동물들 엄청 많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산 이렇게 끊어진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물들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생태 통로야.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다시 보존해주면 됩니다. 됐어? 됐습니다. 자, 여기